자, 사과꽃 발달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화에서 10일이 지나면 전엽이 됩니다. 화촉엽이 나오기 시작해요. 전엽이 되고 15일이 지나면 첫 꽃이 펴요. 그래서 이때 25일이 걸려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온도 조건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5일이 지나면 만개가 되고 이제 측화 만개가 되죠. 거기서 또 5일이 지나면 이제 수분 수정이 마무리돼서 낙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발화에서 낙화, 수정까지 완료되는데 보통 35일이 걸려요. 그런데 지난해 이게 굉장히 짧았어요. 그래서 조수가가 작년에 많이 나온, 그래서 미발효꽃이 많이 펴서 수분 수정이 안 된 그런 꽃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작년 꽃 상황이에요. 여기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암술이 보여야 되는데 암술이 없는 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 수술도 3, 4일, 이틀 정도 지나서 터져가지고 개약이 돼서 이 꽃가루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걸 매년 확인을 합니다. 꽃이 피면 가서 이거 수술을 딱 찍어봐요. 그럼 여기에 노랗게 꽃가루가 묻어요. 근데 작년에 그게 없었어요. 즉 암술 수술이 제대로 된 꽃이 특히 중심화에서 많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과일이 뺀질이 사과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성목동해입니다. 여기 나무좀피해 굉장히 심했어요. 특히 배수 안 되는 논에 조성된 과원들, 그런 과원들이 이런 피해가 작년에 상당히 심했습니다. 이제 사진이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이게 전부 다 불안병이에요. 근데 이 과원이 불안병 원상입니다. 전라북도도 장수, 무주 할 것 없이 불안병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 불안병이 심한 과원들이 지금 폐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주가 화상병이 나왔죠. 무주 안성, 무풍에서. 무주에서 불안병이 가장 심한 지역이 무풍 지역이에요. 근데 제거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동해는 보험 적용이 돼요. 근데 불안병은 보험 적용도 안 되고 자치단체에서 절대 보상 안 해줘요. 근데 다행히 지난 연말에 없어지기 시작해요. 갱신하려고. 근데 문제는 이 과원 옆에 또 다른 과원이 또 생겨요. 유목밭이. 그럼 이 밭은 3년을 못 가요. 불안병은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불안병을 방치하는 것은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조금 안 좋게 표현하면은요. 예? 물귀신. 예.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이게 너 살고 나 살자가 아니고 너 죽고 나 죽자. 이왕까지 끄면 망하는 건 나만 망하면 억울하니까 같이 망하자, 이런 개념이 좀 많아요. 절대 그러지 않도록 불안병은 눈에 보이는 대로 제거를 해서 반드시 소각 처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불안병이 조금이라도 발생된 과원들은 전정목 처리하실 때 절대 파쇄하지 마세요. 그리고 과원 옆에다가 절대 전정목 쌓아놓지 마세요. 과원 옆에다 전정목을 쌓아놓으면 두 가지 피해를 봅니다. 첫째는 나무좀 피해를 심하게 봐요. 전정목을 쌓아놓으면 거기에 나무좀이 굉장히 많이 달라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월동을 해서 그 다음에 바로 과원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불안병이. 그래서 전정목은 조금 힘들어도 조금씩 소각해서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5월, 6월) 기상 여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사과에서 많았던 병이 하나 있죠. 평년에도 조금씩은 나왔는데 작년에는 굉장히 심하게 나왔어요. 품종에 관계없이. 어떤 병이 심하게 나왔을까요? 팔고 나서 오래 살 수 있는 병이에요. 사과 팔고 나서 오래 살 수 있는 병. 이게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과신곰팡이병. 작년에 과신곰팡이병이 굉장히 심했어요. 초기 과일 비대 발육 상태는 굉장히 좋았는데 요 수정되고 과일이 요 화총, 요 꽃받침이 완전히 아물기 전에 3일간 비가 왔어요. 전국적으로. 이때 과신곰팡이가 상당히 많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과신곰팡이병이 작년에 굉장히 심하게 발생이 된 그런 해예요. 그런데 과신곰팡이병은 냉해가 심하네. 그 다음에 개화기 때, 개화 수정기 때 비가 자주 오는 해에 과신곰팡이병이 많이 감염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과신곰팡이병은 어떤 약재를 뿌리면 예방이 된다고. 근데 과신곰팡이병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방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안 될까요? 확산이 안 돼요. 확산이 안 돼요. 즉 과신곰팡이병 예방하겠다고 살균제를 선제적으로 살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절대 예방이 안 되는 병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병이 퍼지는 병도 아니고. 그래서 괜히 살균제 별도로 살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후지 증상입니다. 정상과는 과일이 매끈하죠. 동글동글하니 예쁘게 생겼는데 과신곰팡이병이 유과기 때 조금 심하게 감염이 되면 이게 울퉁불퉁해져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 좀 증상이 덜한 거는 과일이 요 정도 컸을 때 이 똥꼬에서 진물이 흘러요. 더 심하면 이제 이렇게 썩기 시작하고. 근데 증상이 좀 경미한 거는 사과 따서 팔 때까지 안 나와요. 아까 제가 사과 팔고 나서 오래 살 수 있는 병이라고 그랬죠. 왜 오래 살까요? 그게 표 안 나고 계속 있으니까. 욕을 많이 먹어요. 팔고 나서. 쪼개면 씨방이 있는데 곰팡이가 피어 있어요. 그게 과신곰팡이병이에요.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살아요. 예, 배불러요. 예. 그래서 장윤정이 언제 공연하러 왔나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이 과신곰팡이병이 품종에 관계없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된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월 온도는 전년보다 23년보다 높았어요.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23년에 비 엄청나게 많이 내렸었죠. 그런데 작년에 비가 더 왔어요. 사실 7월 달에 비가 더 왔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갈반병이 상당히 심하게 발생이 된, 그리고 일조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래는 본격적으로 과일이 7월, 8월 달에 본격적으로 커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자, 이게 지금 이제 갈반병이 이 정도면은 이제 사진이 작아서 그렇지 저거 확대를 해서 보면 상당히 심하게 갈반병이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내 밭에 갈반병이 걸려 있음에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장님, 사장님하고 이제 저하고 오늘 재밌게 한번 놀아보시게요. 내 밭에 갈반병이 걸렸다는 것을 언제 인식을 하세요? 그 잎을 유심히 보면 예. 그
사실 상단보다 하반 부분 예, 입이 약간 그 표가, 왜냐면 이게 점 조직이 이래 보면 이제 그걸 그냥 보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핸드폰을 가지고 촬영을 해갖고 확대를 쫙 이렇게 보면 약간 조직이 좀 파괴가 되어 가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 뭐 입색이 변할 때 느끼시는 게 아니고요. 색이 아니라 밑에 예, 예. 점 조직이 약간 정확하게 저희 모세 혈관 같이 쫙 있는 이 부분이 조금 파쇄되는. 그러면은 사장님은 지금 예찰을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 밭에 갈반병이 왔다고 느끼는 게 입색이 변해야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이미 전밭에 갈반병이 다 감염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갈반병은 5월 하순에 얼마나 빨리 찾아내느냐가 갈반병 방지의 기준이 돼요. 5월 하순이에요. 5월 하순에 수관 하부 내부 쪽, 잎 앞면 거기에 검은색 부정형 무늬가 형성이 되는가, 이것만 찾으면 갈반병은 관리하기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잎색이 변할 정도면 거의 7, 80%는 이미 감염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갈반병 치료됩니까? 안 됩니까? 치료 안 되죠. 근데 확산은 억지로 시킬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갈반병이 많이 감염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걸 꽉 눌러줄 수는 있어요.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화학농약으로는 안 돼요. 뭐 실바콘이 뭐 백날 그런 거 아무리 비싼 약 써봐야 절대 안 돼요. 석회보로덱밖에는 없어요. 자, 여기는 석회보로덱 1년에 몇 번 쓰세요? 한 번이요? 한 번도 안 써요. 한 번도 안 써요? 그러면 사장님 과거는 갈반병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죠? 갈반병 때문에 고생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갈반하고 좀 섭이만 해가지고 잎사귀가 떨어지는 일이 색깔이 오는 거하고 구별이 잘 안 돼가지고 갈반인지 물이 생리적인 황화 낙엽 현상하고 갈색 무늬병에 의한 낙엽하고는 완전히 증상이 다릅니다. 생리적인 황화 낙엽 현상은 정말 잎이 깨끗하게 노랗게 떨어져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주로 홍로에서 많아요. 홍로에서 수세가 강하고 도장지가 많이 발생이 돼서 수관 내부에 바람이 안 통할 때, 이때는 장마철에 생리적인 황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생리적인 황화 현상 말고 약해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황화 낙엽 현상이 있어요. 생리적으로 발생되는 황화 낙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해에 의해서 발생되는 황화 낙엽하고는 조금 거의 차이가 없는데, 우리 농업인들께서 농약을 너무 무신경하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즉 하다못해 뒤에 써져 있는 내용이라도 읽어보고 쓰면 이런 약해를 안 받는데 의외로 그런 걸 안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0도 이상 고온 시에 살포했을 때 약해가 발생이 되는 약들이 8가지가 있어요. 살균제 4가지, 살충제 4가지. 살균제는 아리미소진, 다코닐, 홀펫, 캡탄. 요거 지난해 장수 지역도 보면은 이 약재들, 특히 다코닐, 홀펫은 최근에 잘 안 쓰고 다코닐하고 캡탄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많은 과원들이 낙엽 피해를 봤어요. 그 다음에 살충제는 또 4가지. 데시스, 더스반, 스미치온, 다니톨. 근데 지금 더스반은 판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3가지예요. 요 7가지 약재는 고온기 때 살포를 하면 황화 낙엽 현상이 유발이 됩니다. 증상은 어떻게 나오느냐? 아주 예쁘게 들어요. 이런 식으로. 예쁘죠?
요게 생리적인 또는 약해 의한 황화 낙엽 현상이에요. 근데 갈반병은 저기에 찐녹색의 부정형의 무늬가 형성이 돼요. 그게 갈반병하고 생리적인 낙엽 현상하고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8가지 약재는 올해 농사 지시면서도 쓰실 때 조심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제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머리가 좋아요. 그러면은 뭐 오후 늦은 시간에 쓰면은 되지. 물론 돼요. 그러나 열대야가 있는 날은 절대 쓰지 마세요. 열대야가 없는 날. 아니면 새벽에 그냥 4시에 뿌리세요. 새벽 4시에. 그러면은 피해를 조금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의성에서 있었는데 의성센터에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면서 의뢰를 했어요. 도대체 농가에서는 갈반병이라고 하는데 센터에서 보는 입장은 갈반병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저 8가지 약재를 문자로 보내줬어요. 이 중에 분명히 하나 썼을 것이다. 썼대요. 저는 지금은 책이 안 나와요. 농약 안전 사용 지침 요만한 책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 매년 나오면 2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최근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걸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원내용은. 그래서 거기에서 특이 성질이 있는 약재들은 전부 다 발췌를 합니다. 근데 우리 농업인들은 그거 하셔야 돼요. 농약방에서 주는 대로 썼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23년에 비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24년에 제가 제가 그래서 조금 자료를 더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예측했던 것 중에 역병 증상이 많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역병 증상도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줄기 견무늬 썩은 병. 아마 이런 증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간부에 까맣게 수액이 흐르는 것처럼. 저게 심하면 죽어요. 저게 혹시 이런 증상 발생된 과원 계신가요? 증상 발생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중국인데 들어가지고 동해식으로 손에 있더라고요. 예. 지금 저렇게 나오거든요. 저거 혹시 동해 고사 접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세요. 안 뽑아냈다면. 지금이라도 하면 저거 보험 가입을 하셨다면 저거 혜택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주수가 되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5% 이상이에요. 네. 저거 접수하면은 인정이 되면은 주당 10만 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동해가 됐건 불안병을 제외하고 나무가 죽는 고사주가 발생이 되면 일단 농협에다 무조건 피해 접수를 하세요. 무조건 뽑아내지 마시고요. 어차피 보험은 내가 필요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성목들이. 근데 저도 저거 이제 지도하는 농가들 저걸 치료하기 위해서 아인산도 뿌려보고, 그 다음에 아미스타도 뿌려보고, 그 다음에 락스, 그 다음에 후치왕, 별짓을 다 해봤는데요. 치료가 안 돼요. 예. 치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앞으로 올해까지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8월. 더워도 너무 더웠죠. 8월 달에 더워도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과일 크는 게 딱 멎어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8월 달에 관수하세요, 안 하세요? 8월 달에. 8월 달에 했습니다. 예? 했어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수하셨어요? 이틀에 한 번. 근데 많은 분들이 7월, 8월이 되면 꽃눈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수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장마철에도 비가 일주일 안 오면 관수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8월에는, 작년은 8월에는 비가 거의 안 왔어요. 아주 조금밖에. 그러면서 아주 폭염이 지속됐거든요. 이런 해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봄철보다 더 적극적인 관수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과일도 안 물러지고, 그 다음에 비대도 어느 정도 진행이 돼요. 그런데 작년에 관수를 조금 소홀히 한 과원들은 과일 크는 게 딱 멎어버렸어요. 그리고 관수는 보통 우리가 중생종이 됐건 만생종이 됐건, 홍로는 언제까지 관수를 하세요? 수확 며칠 전까지? 예? 한 달이요? 후지는요? 왜 그런 관수를 이렇게 빨리 끊으세요? 홍로, 아리수 이런 추석사과는 수확하기 5일에서 7일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관수를 해 주셔야 돼요. 왜? 이때 관수를 일찍 끊어버리면 우리나라는 8월 하순에서 9월 중순 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시기예요. 태풍이나 이런 영향 때문에. 그러면 옆구리 다 터져요.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착색기 때 질소 흡수가 되면 색이 안 난다고 생각하고 농사 짓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근데 착색기 때도 질소는 반드시 필요해요. 많은 양은 아니라도. 그래서 홍로는 최소 일주일 전, 후지는 보름 전에 물을 끊으면 돼요. 보름 전에. 그럼 수확을 하기 전에요. 예? 수확을 하기 전에 예. 관사필름을 깔았는데 관사필름에다 그 관수를 하나요? 뭐 그냥 넓게 주시면 돼요. 반사필름을 전면적 다 덮는 거 아니잖아요. 예. 아니면 점적 관수 있으면 그냥 점적 관수가 돼 있으면 그 밑에다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너무 일찍 관수를 중단을 해버리면 오히려 착색이나 후기비대, 당도 향상에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물론 생육 후기가 되면 관수 양은 줄여야 돼요. 관수 시간은. 생육기 때 3시간, 4시간을 줬다면 착색기 때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 정도는 물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작년 같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난해 제가 지도한 농가들 중에 물을 주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관수한 농가들은 열과 피해가 굉장히 적었고, 아이고 뭐 이제 농사 잦았는데요. 물을 조금 잘 안 준 농가들은 열과 피해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홍로, 아리수, 뭐 이거는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이 다 색이 안 났어요. 우리 이제 여기 아래쪽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강원도는 추우니까는 뭐 착색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강원도도 작년에 색 안 났어요. 홍로도 색 안 났고 후지도 색이 안 났어요. 작년에는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거기에다 아리수는 낙과 피해가 좀 많았고, 자, 우리나라 주품종은 5개입니다. 후지, 홍로, 아리수, 가몽, 시나노골드. 요 5개 품종 중에 낙과 피해가 제일 심했던 품종은 뭘까요? 시나노골드예요. 시나노골드가 작년에 피해가 제일 심했어요. 자, 낙과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면
낙과 방지제 쓰세요, 안 쓰세요? 안 썼는데 써야 돼. 써야 된다. 그냥 수확해봐. 수확해버려요. 그게 제일 속 편하죠. 예. 이거야 따는 거지 이지가 했다. 근데 이제 사장님이 익어야 딴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사과 농업인들은 습관적인 농사를 해요. 빨간색 사과는 빨갛게 색이 들어야 수확을 하려고 하고, 시나노골드처럼 이렇게 노란색 사과는 노랗게 색이 들어야 수확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망하기 딱 좋아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센터 소장님한테 부탁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기상 여건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기상 여건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과원 관리를 해야겠다. 우리 사장님 얘기가 맞아요. 낙과되기 시작하면서 안티폴 안 쓰려면 수확을 빨리 하는 게 나아요. 시나노 골드는 수확해서 저장고에 넣어놓고 한 보름 정도 지나잖아요. 파랗던 게 약간 노래져요. 노래져요. 그러면 먹기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근데 작년 같은 해 시나노 골드를 노랗게 착색이 시키는 것들은 먹으라고 주면은 그 사과 집어가지고 주인 얼굴 때리고 싶어요. 때리면 나무에 달린 상태에서 때렸을 때 탱탱 소리가 나야 제대로 된 사과예요. 근데 작년에는 때리면 퍽퍽 소리가 났어요. 이건 못 먹어요. 이미 과속된 상태예요. 시나노 골드의 장점은 딱 하나입니다. 수확해서 먹었을 때 신맛이 강하게 느껴져야 돼요. 근데 작년에 이게 없었어요. 조금 색을 좀 진하게 착색시킨 시나노 골드는. 그리고 그걸 따가지고 그 스마트 처리도 안 하고 예. 그 지금 이제 1월달이니까 1월 초에 첨가해가지고 하니까 이 먹어보니까 신맛은 없고 당맛만 있고. 장기 저장 하시려면 홍로도 마찬가지고 가몽도 마찬가지고 시나노 골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 스마트 처리는 후지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1개월 이상 저장을 해서 판매를 하시려면 품종에 관계없이 무조건 스마트 처리를 해야 돼요. 원래 이 원 MCP 개발해서 사과육 보급했던 게 후지가 아니에요. 조생종이에요. 스가루 등 조생종. 그러면 이게 조생종은 저장성이 없습니다. 근데 스마트 처리하면 저장성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추석 사과, 자, 이제 금년이 문제죠. 금년 추석이 10월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은 추석이 늦으면 수확기를 최대한 늦춰서 하려고 하고, 추석이 빠르면 무조건 빨리 따려고 해요. 이거 내 맘대로 될 것 같으면 돈 못 벌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무가 시키는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늦으면 늦은 대로 따가지고, 추석에 올해 늦으니까 올해 저장들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반드시 홍로 열흘간 저장을 하더라도 스마트 처리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상품성이 좋은, 시장에 출하했을 때 돈이 되는. 그리고 스마트 처리하면 장점이 뭐냐? 중생종은 왁스가 안 껴요. 왁스가 안 껴요. 끈적거리는 거. 소비자들이 맛이 좀 떨어지는 거는 인정을 해줘요. 근데 끈적거리는 거는 일도 인정을 못 해요. 끈적거리는 걸 제일 싫어해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금년에 홍로를 좀 조기 수확을 해서 추석 때 출하를 하실 분들은 반드시 스마트 처리를 해 주세요. 요거는 센터에서도 이제 보면은 전국적으로 보면 이 스마트 처리하는데 각 센터에서 보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후지에만 국한돼서 지원을 해줄 게 아니고 중생종도 저장이 필요하면 지원을 해줘야 돼요. 요거는 이제 우리 회장님, 강 회장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탄저병은 별로 문제가 안 됐습니다. 발생이 되기는 됐는데 23년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발생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9월 하순 시나노골드 낙과 현상. 시나노골드 재배하기 쉬운 품종이죠. 제가 봐서는 요 홍로, 후지, 아리수, 골드, 가몽 요 5가지 품종 중에 제일 까다로운 품종은 아리수고, 재배하기 제일 까다로운 품종은 아리수고, 두 번째로 성질이 더러운 놈이 시나노 골드예요. 시나노 골드예요. 자, 시나노 골드는 유전적인 특성, 형질상 낙과가 많아요. 그래서 그해 여름에 온도가 조금만 높으면 바로 낙과가 발생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도 8월 달에 기상 여건이 온도가 높고 열대야가 자주 발생이 되고 그러면 낙과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세요. 안티폴 3분의 1병만 넣어주세요. 근데 안티폴의 단점이 안티폴 2분의 1이 됐건 정량이 됐건 살포하거나 과일이 비대가 안 된다고 그러죠. 비대가 왜 안 될까요? 안티폴을 뿌리고 나면 비대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비대가 잘 안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꼭지가 말라서 바로 그거예요. 안티폴을 2분의 1 농도 이상 고농도로 살포를 하게 되면 꼭지가 말라요. 그러니까는 이 꼭지는 엄마 탯줄이에요. 양분을 공급해주는 탯줄이에요. 이게 말라버리니까 양분 공급이 안 되니까 과일이 비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3분의 1이나 아니면은 4분의 1만 넣고 여기에다 보통 안티폴 쓸 때 초산칼슘을 몇 킬로 정도 넣어주세요? 1kg요? 다들 농약상에서는 1kg만 넣으라고 그러죠? 요거 갖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가요. 초산칼슘은 2에서 3kg, 즉 농도 안티폴 농도가 진할수록 4kg까지 넣어도 돼요. 딸기에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사과하고 개발로 하는데 그 안티폴 감정하고 그 초과값은 2kg 한 500원나 그러니까 꼭지가 너무 많이 말라가지고 낙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사과에서요? 네. 그래서 3분의 1이나 4분의 1이에요. 선제적으로 과일 딱 하나 떨어질 때. 그리고 7일 후에 초산칼슘만 한 번 더 뿌려주세요. 심한 경우에는 5kg까지도 들어갑니다. 초산칼슘이. 그러면 과일 안 물러져요. 아니면 리테인은 습기를 지연시키는 제품이에요. 저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문제는 가격이 좀 비싸요. 한번 일회용 쓰는 게 10만 원이 넘을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장짜리 놀 때 5만 원 놓고 오야가 논하면 25만 원이죠. 50만 원 놓고 논하면 250만 원이에요. 농사도 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 시나노 골드나 이렇게 낙과가 심한 품종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리테인이나 이런 좀 고가의 제품을 쓰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농업도 투자예요. 투자인데 무분별한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부분만 투자를 하세요.
여기 기어다니는 거 보이시죠? 완전 뭐잘 보이네요. 응애를 키우려면 저 정도는 키워야 응애 좀 키웠다 싶죠. 이게 전박이 응애입니다. 9월 중순에 찍은 거예요. 제가 이런 정도의 밀도를 본 게 한 6, 7년 만에 처음 봤어요. 뭐 사방천지가 응애예요. 근데 응애는 두 가지예요. 사과에 피해를 주는 응애는 사과 응애가 있고 전박이 응애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응애인데 거미줄을 치는 거는 전박이 응애가 거미줄을 쳐요. 사과 응애는 거미줄을 안 쳐요. 그럼 거미줄을 왜 칠까요? 영토 싸움이에요. 밀도가 너무 높으면 처먹을 게 없으니까 이동을 해야죠. 그게 거미줄 쳐서 이동을 해요. 그게 전박이 응애 특성이에요. 즉 응애가 거미줄을 칠 정도면 밀도는 그냥 옛날에 이제 저 처음 지도소 들어와서 그때는 벼멸구 굉장히 민감하게 지도를 했었거든요. 벼멸구 예찰하러 가면은 탁 가서 탁 치면은 바닥에 떨어진 거 딱 보고 100마리, 200마리 이래서 지가 그걸 어떻게 세요? 저거는 수백 마리예요. 입 한 장이. 자, 많아요. 자, 여기는 입이 어떻습니까? 엽서 피해 받았죠? 엽서 피해 받았어요. 저 엽서 피해 아닙니다. 응애 피해예요. 응애 밀도가 워낙 피해를 심하게 주면 입이 이렇게 말라 죽어요. 전정하다 보면 이런 나무들을 가끔 보실 겁니다. 톱질을 하거나 가위질을 하는데 이렇게 수피가 빨갛게 분홍색으로 이런 식으로. 저게 뭘까요? 올해 상당히 심해요. 특히 수관 내부가 복잡해서 여름에 약이 안 들어가는 과원들이 이런 게 금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은 뭐냐? 잎이 말라진 상태에서 낙엽이 안 돼요. 혹시 내 과원에 잎이 말라 비틀어졌는데 안 떨어지는 나무 있으면 저런 증상이에요. 저게 뭘까요? 저게 산호새 깍지벌레 피해예요. 깍지벌레. 올해 굉장히 심해요. 이런 현상이. 톱을 저는 주로 이제 소금 전정을 많이 해주거든요. 이제 우리 팀들은 가위 전정하고 저는 이제 소금 전정을 하는데 톱이 빨개요. 얼마나 이 밀도가 심한지. 그리고 금년에 또 특징이 뭐냐면 전국적으로 면충 피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사과 면충. 자, 가을에 사과 수확하고 기계유제 뿌리세요, 안 뿌리세요? 안 뿌리죠? 근데 내 과원에 응애, 그 다음에 산호새 깍지벌레, 면충 피해가 많은 과원들은 수확 끝나고 바로 기계유제 살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해요. 기계유제는 언제 뿌려요? 3월 달에 뿌려요. 예.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기계유제가 꼭 응애만 잡는 거 아니에요. 응애, 깍지벌레, 갈색 날개는 못 잡아요. 예, 그거는 왜 못 잡냐면 갈색 날개 매미충하고 미국 선녀벌레는 신초 줄기 안에다 산란을 해요. 밖에 하얗게 보이는 거는 보호막이에요. 그래서 기계유제를 뿌리면 사과응애 알, 그 다음에 일찍 뿌리면 전박이응애 성충, 이것도 많이 죽여요. 월동초 들어가기 전에 뿌리면. 그래서 응애하고 이 산호새 깍지벌레, 그리고 면충,
그리고 또 하나, 사과 혹진딧물. 요 네 가지를 방제를 할 수가 있어요. 농도는 얼마나요? 그러면은 저거 몇 갈대 층 저거 뿌리면은 예, 잠깐. 봄에 가서 저거 또그 저기 밀도가 심하면 봄에 한 번 더 해도 돼요. 그래서 가을에 수확이 끝나고 하실 때에는 요 한 통이 18리터예요. 아, 좀 발음을 세게 하면 안 되죠. 18리터예요. 네. 그러면 요거 3차 뿌리면 돼요. 500 3차. 봄에 3월달에 봄에 하시려면 반 통. 면추의 효과가 볼란가요? 예, 반통. 그 대신 면충은 요 흡지 나온 데 있죠. 여기에다 집중적으로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SSD로만 뿌리면 안 되고 고압식 요 노즐 빼가지고 이 흡지가 많이 나오면 흡지 속으로 충분히 약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통에도 상관없잖아요. 너무 세요. 나무 잡아요, 잘못하면. 그 대신 한 통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습적으로 봄에 냉해를 받는 과원. 3월 달에 한 통 정도 살포를 해주면 개화기를 늦춰줘요. 개화기를 늦춰요. 발화를 늦게 하는. 그래서 기계를 강하게 고농도로 살포를 하면 개화가 늦어요. 그러면 냉해를 2, 3일만 피해가면 돼요. 개화기 때. 냉해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냉해를 약간 피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에다가 보라병장 섞으면 안 됩니까? 섞어도 됩니다. 이 견문이 썩은 병이 지난해 그렇게 많이 발생은 안 됐는데 한번 발생된 과원은 피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보이죠. 부패병 많아요. 이 바닥을 보세요. 저것도 다 딴 게 아니고 한 70% 정도밖에 안 딴 거예요. 자, 이제 사과 농사를 오래 하다 보면 주변에서나 아니면은 이제 영양제 취급하는 분들이 와서 이거 쓰면은 뭐에 좋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 사과 재배하시는 분들 중에 귀가 그 옛날에 그 인력 뜯어낸 종이 있죠. 매일 뜯어내는 종이 달력. 그거보다 더 얇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잘하고 싶으니까. 욕심입니다. 예. 근데 우리 사람이 먹는 영양제나 약 중에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식물에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에도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뭘 쓰면 응애도 잡고 갈반병 잡고 뭐 잡고 그걸 썼어요. 봄부터. 그래서 5월 하순에 가서 보니까 응애는 천국이요. 갈반병은 70% 감염이 돼 있어요. 바로 처방해서 잡았어요. 근데 가을에 가서 보니까 또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대책이 안 서요. 근데 그분 귀가 인력보다 더 얇아요. 인력보다 더 얇아요. 근데 제가 평창 올라가면은 늘 저녁으로 만나서 당구 치는 분이거든요. 안 돼요. 성질이 그러니까,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쳤어요, 이제. 뭐라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그래서 제발 좀 귀를 좀 닫고 사십시오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농사를 제대로 지시려면 그런 거로부터 귀를 완전히 닫고 치세요. 아, 예, 사장님 계시는 모양이네요. 영양제, 뭐, 이런 것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경영비만 더 들어가요. 그리고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비용은 훨씬 더 더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양제
그 과신하지 마세요. 영양제는 정말 필요할 때만 딱 한두 번만 쓰면 돼요. 기상재해가 좀 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써도 돼요. 그러나 통상적인 여건에서는 그거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많았죠. 꼭지혈과는 사실 작년에 별것이 없었어요. 다른 애는 꼭지혈과가 거의 많았었는데 2024년에는 꼭지혈과는 거의 없었고 이렇게 옆구리 터지는 이런 혈과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반절로 쫙 갈라지는 게. 예. 근데 이게 8월부터 영향을 미쳤어요. 8월 달에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게 과일이 굉장히 못 크고 단단해진 상태였어요. 표면이. 그러다 9월 18일, 19일, 20일, 21일 요 3, 4일간 비가 전라남도는 300mm 이상 왔고 이쪽은 거의 한 150에서 200mm 정도 내렸어요. 이때 흡수가 수분이 과하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열과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것도 과원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아무리 관수를 지속적으로 해왔어도 배수가 잘 되는 모래땅, 그 다음에 착과수가 많은 나무, 그리고 착색 관리하기 위해서 9월 달에 전정을 강하게 한 나무, 이런 밭들이 피해가 훨씬 심했어요. 자, 전정은 겨울 전정, 여름 전정, 가을 전정 이렇게 나누죠. 가을 전정은 사과 달려있을 때 하는 전정이 아니고 수확 후에 하는 전정입니다. 요거는 빼고 겨울 전정이 있고 여름 전정이 있어요. 겨울 전정이 중요합니까? 여름 전정이 중요합니까? 예? 여름 전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뭐 10분의 1도 안 되시네요. 나머지 분들은 겨울 전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수시가 좀센걸 여름 전쟁. 저는 여름 전쟁을 하면은 겨울 전쟁 한 3일 저는 겨울 전정보다 여름 전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 전정을 잘못하면 겨울 전정은 수영 교정 전정이에요. 수영을 교정하는 전정이에요. 그런데 여름철에 여름 전정을 잘못해 놓으면 수영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분명히 이 나무로 봐서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름 전정 하면서 눈에 거슬리니까 햇볕 들어가라고 중둥을 날려요. 그래서 수영이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반드시 성목이 되면 결과지를 갱신할 수 있는 발육지나 도장지가 필요한데 이걸 다 날려버려요. 그럼 이 결과지가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써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농사 오래 하시는 분들은 사과나무가 나이를 처먹더니 사과가 맛도 없고 과일 크기도 작아진다고. 아니 지가 나무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죄 없는 나무를 욕을 해요? 아니 바꿔줄 수 있는 신초는 전부 다 죽여버리고 오래된 7년, 8년, 10년 된 결과지만 남겨놓고 무슨 좋은 사과 나오기를 바랍니까? 주관하고 측지 또는 주지는 못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나 과일을 달 수 있는 결과지, 결과모지는 이건 수시로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줄 생각은 안 하고 거기서 꽃눈이 계속 생기니까 그놈만 마르고 닳도록 쓰려고 해요. 그러면은 아버지나 아들이 늙어서 품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손자가 늙어서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즉 결과지를 이걸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리고 나무 탓만 해요.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0월 지속된 고온, 그 다음에 10월 달에 일조량이 평년에 비해서 거의 50%가 부족했어요. 그러니 색이 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11월 달에 기상 여건이 잘 받쳐줬어요. 온도가 저온 현상이 없이. 그래서 11월 17일까지는 거의 영하로 떨어진 게 뭐 1, 2도는 떨어졌지만 5도, 6도로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늦게라도 관리를 해서 수확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